자, 오늘 기술지문 이제 들어가 볼 거야. 기술지문, 과학지문 끝냈고. 자, 일단 용어부터 들어갈게요. 용어에서 이제는 항상 변수가 있는 부분은 오늘 해볼 겁니다. 항상 변수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아셔야 돼. 장치의 명칭이나 기술의 명칭에 늘 동그라미 체크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기술을 소개하는 측면. 어떤 기술인지 소개해야 되잖아. 보통 1문단인데 오늘 이것도 해볼 겁니다.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기술이 뭐냐. 프로토콜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면 게이트웨이가 해결해준다. 뭐 이런 거. OSI가 해결해준다. 그래서 오늘 보통 해볼 거고요. 기술은 이제 무형적 기술이나 뭐 장치나 사물로 구현되는 기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역시 해볼 건데 장치의 구성과 기능. 그러니까 장치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 형태에서 시각적으로 같이 나올 수도 있어. 과학적 원리도 있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작동 원리. 근데 오늘 이렇게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중에는 이게 좀 자세히 평가원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오늘 하는 지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장치가 작동을 시작해서 결과를 얻고 끝나기까지의 과정. 알겠지? 작동을 시작해서 그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과정을 정리하면서 이해해야 돼. 장치가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일부 잠깐 나와 있어서 해볼 거야. 근데 평가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패턴입니다. 시각 자료가 같이 나와 있다면 같이 이해해주면 돼. 오늘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5번은 저번 시간에 본 거야. 성능 평가 요소.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가 뭐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숫자나 계산식 상관관계. 무슨 얘기냐면 뭐가 좋을수록 성능이 더 좋다 이런 거지. 오늘 잠깐 일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아주 되게 많이 했었죠. 자, 근데 오늘도 있어요. 이것도 이거 두 방식이 나올 경우에는 두 방식이 나올 작동 원리와 함께 이거 장단점이나 한계와 보완점. 오늘 요거 해볼 겁니다. 오늘 네 가지 해본다고 보면 돼. 장치의 역할, 작동 원리, 성능 평가 요소, 한계와 보완점. 알겠지? 오늘 또 이거 할 건데 요즘에 기술의 특징이 과학 기술이 같이 나와요. 과학과 기술이 같이 나와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앞부분에 기술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가 나와. 오늘 해볼 거예요. 앞전 효과라는 거 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기술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가 나와. 그래서 용어가 많고 인과나 과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의 원리 패턴을 적용해. 그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인과 과정은 똑같이. 숫자나 그냥 상관관계 똑같이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앞부분에 기술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푸느냐. 저거 뭐예요? 잠깐 미안. 미안. 까먹을까봐. 자,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가 앞에 나오게 되면 똑같이 과학지문 할 때처럼 인과나 과정 정리하고 숫자나 상관관계 역시 옆에 정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것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어떤 지문 할 거냐면 116, 117, 118, 119 이렇게 숙제 해오라고 그랬죠? 이거 할 겁니다. 자, 스캐닝부터 빠르게 해볼게. 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프로토콜,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OSI 참조 모델. 이게 이제 화제겠죠? 기술 소개하는 부분이 알겠지? 기술 소개. 자, 이 문단 시각자료 있습니다. 같이 표시해보면 되겠지? OSI 참조 모델 그대로 나오고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계층. 그래서 계층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위 3개 계층, 상위 3개 계층, 중간에 전송 계층. 알겠지? 여기도 3, 4개 정도의 정보.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끊어주고.
첫 번째는 계층원인 물리계층 자세히 설명합니다. DSU 라인 코딩.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수문단이죠. 그 다음에 NRG 방식. 요거 여기까지 묶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끊어줄게요. 과학계층은 이렇게 묶여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 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 얘네들이 뭐 보는 거에서 기능이나 역할 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좀 과도하게 나와 있어요. 계층 4인 전통 계층. 그 다음에 5문단 계층 5 이상의 세션 계층, 특정 표지. 그 다음에는 어딘지 알겠지? 계층 6은 표현 계층, 응용 계층. 됐지? 6문단하고 별거 없어서. 그러면 각 계층에 뭐만 보면 돼? 기능과 역할이죠. 오케이? 1번 볼게. 선지 보세요. 전개 방식입니다. 장단점 얘기한다든지 A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용어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DSU, 그 다음에 통신 규약, 뭐 게이트웨이 얘기 나오니까 어디? 시즌 4에서 할 거, 시즌 3나 4에서 할 건데 이제 대체로 용어 보고 어디 있는지 예측도 하셔야 돼. 저거 어느 문단에 있는 건지. 대체로 뭐 4, 5번은 1문단에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3번 A니까 이건 C3이고 시극자를 이해해서 푸는 거죠. NRG 방식에 대해서. 자, 다음 OS 참조모델 계층 5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A로 놓고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기억해요. 특정 보호야. 5문단이. 자,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죠. 순서 어떻게 짜면 돼? 2번 풀면서 중간에 3번 풀고 5번 풀고 4번 풀고 1번 풀면 되겠다. 전개 방식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기능과 역할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할 거예요. 자, 먼저 기술 소개부터. 자, 네트워크는 컴퓨터 등 수많은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있다는 건 데이터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신뢰성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신 규칙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 프로토콜 얘기는 이게 규칙이라는 건 시즌 1에서 해봤습니다. 우리 뭐 IP니 DHCP니 UDP니 해봤어요. 데이터 스푸핑 할 때 이미 프로토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프로토콜은 뭐란 얘기야? 통신 규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장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규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야. 초기의 프로토콜은 특정 업체가 자사의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한 조직체 내에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규약이 다르잖아. 그지? 그럼 통신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변화나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겠죠. 즉 기술을 소개할 때 불편함을 뭐 해주는 거? 이렇게 해소해주는 기술. 이 부분을 결국 물어본다는 게. 그래서 게이트웨이의 기능이나 또 역할을 봐야죠. 여기다 쓰게 이거 지우고. 게이트웨이의 역할은 뭐야? 기능이나 역할은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연결해주는 거야. 프로토콜을. 여기죠?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연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우에 이 통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게이트웨이로 변환한다. 변압기 같은 거지. 알겠지? 게이트웨이가 변환해주는 거야.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이게 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불편함이 있어. 여기. 그러나 이후에 또 불편함이 있어서 또 해소해주는 거야. OSI로. 자,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불편한 거야. 이런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면 불가능해. A와 B가 대응하는 거, A와 C가 대응하는 거, A가 D, A가 E, B가 C, B가 D, B가 다 할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장비 업체들 간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맛.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야? 프로토콜을 다 똑같은 거 쓰면 되잖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럼 그걸 해소해 주는 게 뭐냐?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컴퓨터 통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란 말이야. 표준 프로토콜. 그게 OSI 참조 모델이야. 이게 화제지. 그러니까 OSI 참조 모델은 뭐다?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거라고. 모든 것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규약을 만들자 이거지. 잠깐 볼게.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가 이제 계층에 대해서 이해하죠? 호환 가능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 알겠죠? 호환이 되는, 표준이 되는 프로토콜이야.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능들과 그룹한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알아봐야죠, 계층. 시각자료 같이 이해. 시각자료에 표시하면서 이해를 하고, 하나 더. 역시 이 문단부터는 기능이나 역할 파악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통신의 전 과정을 7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계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한다. 그래서 그 일정한 역할들을 우리가 뒤에서 하나하나 볼 거야. 오케이? 하나하나 살펴볼 거야. 자, 그래서 계층이라는 건 네트워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7개가 아닌 일부의 단계의 특성이에요. 모든 통신 절차를 7계층으로 나눌 수 필요는 없어. 즉, 무슨 얘기야? 7개의 계층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지? 자, 계층에 관한 정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OSI 참조 모델 계층이 1대1로 대응되는 건 많잖아. 7계층은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프로토콜은 OSI의 일부 계층만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보셔야죠. 보셔야 되는데 하위 3개 계층인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은 정보를 전송한, 여기서 이제 뭐 보는 거야? 기능이나 역할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공간을 이동해.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위 3개 계층은 뭐야? 정보 전송 기능이라는 거야. 여기는 여기다 쓰게 되네. 여기다 표시하면서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인 거야. 알겠어? 하위 3개 계층. 그 다음에 상위 3개 계층이야.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은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를 지원한다. 이 정보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뭐해? 처리해 주는 거야. 여기 이 3개 계층은 7번 정보예요. 얘네들은 정보를 뭐 하는 기능? 처리해 주는 기능. 지원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계층?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연결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이거는 연결 기능이라는 거지. 됐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때 하나 더 있어요. 정보가 계층 4부터 계층 7까지 상위 4개 계층의 작업은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4개 계층, 계층 4부터 계층 7이니까 여기가 계층 1, 계층 2, 3, 4, 5, 6, 7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상위 4개 계층은 또 뭐다?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이 된다는 컴퓨터 내부. 그러니까 뭐 데이터 링크나 네트워크 이런 건 컴퓨터 바깥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9개 정보 다 봤어요. 상위 4층의 작업은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이 된다. 정말 거의 10번에 지나지 않죠. 문제를 좀 볼게. 2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3번 볼게요. OSI 참조 모델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최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에서 전달 처리된다잖아. 그치? 그럼 데이터가 전달 처리되는 전송 기능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 하위 계층에서 한다고 그랬지? 처리하는 건 어디서 해? 상위 계층에서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의 순으로 가는 거야?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의 순으로 가는 거야?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거지. 알겠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계층 번호도 그렇잖아. 4에서 7까지가 상위 계층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안 맞아요. 정답 3번이야. 4번 볼게요. 네트워크가 성립하려면 신뢰성 있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 사전에 합의된 통신규약, 그게 바로 뭐다? 프로토콜. 됐지? 1문단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네트워크 간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뭐야?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했지.
다만 게이트웨이로 변환시킬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표준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불편함 해소해 주는 거 나왔죠. 자, 그럼 답은 나왔고 더 읽어볼게요. 한 문단. 진짜 높텐데. 자, 먼저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계층마다의 뭐 보는 거야? 계층마다의 역시 기능과 역할을 계층마다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봐야 돼. 기능과 역할. 자, 그래서 계층 1인 물리 계층은 뭐 하냐?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송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하고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이야.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송 규칙 조정하고 신호를 송수신한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겠지? 네트워크 케이블을 활용하는 거니까 알겠지? 아까 상위 4개 계층만 컴퓨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DSU가 뭐냐? 하나 정보 더 있어요.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거야. 이게 DSU 과정인데, 그죠? 어차피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지. 이때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화 과정을 라인 코딩이라고 해. 그래서 라인 코딩의 이제 방식을 알아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라인 코딩. 먼저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활용하는데, 그 NRZ 방식에서 비트값 1은 플러스, 비트값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타내는 게 요거다. 그쵸? 요거 12번 정보에서 계속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좀 편하죠. L, M, S 알겠지? 그래서 1과 0. 그래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얘는 M은 전압의 변화, 무변화로 나타내는 거야. 1은 전압이 뭐가 된다고? 변화된다. 얘는 전압이 무변화라고. 알겠어? S는 뭐야? 그 반대죠, 반대. 무변화 변화. 그러니까 계층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번에 정답은 3번인 거 알겠지? 더더욱이. 그지?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풀어보자고, 시각자로. 먼저 건드려 봐야지. 가나다는 각기 다른 NRG 라인 코딩 방식이야.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지? 각각이 1010, 0110을 전기적 신호로 전환한 사례다. 초기는 다 마이너스인데 보세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0, 1, 0, 0, 1, 1, 0. 플러스 마이너스 명확하지?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이야? L 방식이겠네, 그치? L 방식. 나는 보자. 나도 똑같이 이렇게 놔야 되는데. 보세요. 마이너스에서 변화되니까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화를 줬을 때 1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무변하니까 0이죠? 그치? 변화됐으니까 다시 1이야. 여기 다시 무변하고 변화되었으니까 1이야. 또 변화됐으니까 1이죠? 여기 다시 무변화야. 그럼 변화가 1이고 무변화가 0이니까 이건 뭐야? 이거네. M 방식이네, 그치? 그럼 얘는 반대잖아. 얘는 시작했을 때 무변화를 1로 놓고 변화가 됐으니까 0이고, 그치? 그 다음에 무변하니까 1이고 변화됐으니까 0이야. 그러니까 이건 S 방식이란 거지. 됐어? 어렵지 않지? 저건 보자. 가는 항상 직접 해보셔야 돼. 비트값 1에 플러스, 비트값 0에 마이너스, M 방식 맞아요? 제거하고. 아니 뭘 맞아?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M 방식 아니죠? 아이씨, 잘 봤어. L 방식이죠. 틀렸어요? 가는. 자, 그 다음에 2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환이 모두 비트값 1을 나타내는 거구나. 나는 무슨 방식이야? M 방식인 거 알고 있죠? 3번. S 방식은 맞아. 근데 S 방식에서는 0을 나타내는 게 변화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전압의 변화입니다. 변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비트값 0으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부호할 경우 마이너스 전압. 가는 L 방식이잖아. L 방식은 0으로만 나타나면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가는 일단 맞고 나는 어떤지 보자.
나의 경우에는 지금 무변화가 돼야 0이잖아. 그치? 그럼 어디서 시작했어? 마이너스로 시작했지? 그럼 무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0이잖아. 그치? 다 무변화니까. 마이너스 시작해서 무변하면 다 0인 거야. 무변화는 0이니까.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쭉 0이 되려면 1이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갔어야 돼. 알겠지? 변화가 1이기 때문에. 근데 무변화는 0이야. 그러면 다 마이너스 전압일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이다 이거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 OSI 참조문제 최상위 계층이 아닙니다. 최하위 계층이죠. 계층 1이니까.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야. 자,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빨리빨리 정리해서 가자. 4문단. 자, 계층 2인 데이터 링크 계층. 역할 한번 보시죠. 물리 계층에 전달된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거. 데이터의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며 시스템 간 전송 속도 차이의 흐름을 제어한다. 그래서 여기 일부 이제 기능이나 역할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얘들아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서 일부 작동 원리도 보는 거야. 과정들을 일부 보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 물리 계층에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따로 정리하든가 여기서 표시하든가 작동 원리.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데이터들을 프레임에 단위.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이 데이터를 상자 안에 넣는 거야. 프레임이라는 상자 안에. 우리가 배송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수신 측 개별 장비들 각각에 해당한 데이터가 수신하도록 연결해준다. 연결해준다는 거야. 연결. 배송을 해준다는 얘기. 알겠지? 그게 데이터 링크라는 것 자체가 연결해서 배송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송해주는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일부 잠깐 나와 있고요. 자, 네트워크 계층 기능과 역할 보겠습니다. 아, 얘는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 주소를 분류한다. 우리 이거 전에 시즌1 때 질문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주소 체계가 IP 주소 체계다. 알겠지?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은 뭐 하는 거야? 주소 부여. 됐어? 계속 기능과 역할. 자, 다음 계층 4인 전송 계층은 하위 계층에서의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있어. 미비점을 해소하는 역할인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뒤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는 거죠. 가령 네트워크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이 돼. 그래서 장치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전송 계층은 기능과 역할 보세요. 똑같이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상위 계층 예산실을 통보해. 그러면 이 전송 계층이 하는 역할은 연결이 뭔가 불량했을 때, 알겠지? 연결이 불량해졌을 때 뭘 지시한다?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상위 계층에 알린다는 얘기지. 알림, 알겠어? 여기까지 봤어요. 자, 다음 5문단. 자, 계층 5 이상의 계층들은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는 기능들이다. 이런 건 이제 은근히 선지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아까 7개를 다 쓰진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층 1부터 계층 4까지는 뭐야? 필수적이라는 얘기지. 근데 5에서 7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야. 7개 다 쓰는 건 아니니까. 먼저 세션 계층은 뭐 하는 거냐? 통신입니다. 통신하는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유지하면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이게 이제 역할이겠지? 똑같이 그럼 여기도 계층들의 뭐 파악하는 거야? 기능과 역할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령 세션 계층에서는 한 시스템의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되는 중간에 확인 응답받은 해당 위치에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이게 이제 역할이에요. 특정 표지 삽입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떠냐면 밑에 특정 표시가 뭐 하는 거냐? 통신하는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논리적 작업 단위의 기준이 되는데 파일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에다 전송할 필요 없이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 근처의 데이터부터 재전송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송을 하다가 끊기잖아. 유튜브가 그렇거든. 업로드 할 때 전송을 해. 거기서 끊겨. 한 뭐 48%에서 끊겨. 끊기는 게 바뀌어. 그럼 여기에 특정 표지가 삽입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재업로드 하잖아. 재업로드 하면 48%부터 업로드가 돼. 처음부터 업로드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유튜브 업로드할 때 그렇게 돼요. 난 이게 신기했어. 끊겼단 말이야. 업로드하니까 다시 거기서부터 업로드되는 거야. 특정 표시 때문에. 세션 계층. 자, 그 다음 표현 계층 18번이야. 계층 6이죠. 데이터의 표현 방식이 다른 경우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고 압축과 암호화도 수행합니다. 이게 기능과 역할. 우편물에 비유해보면 나라별 언어가 다른 경우 내용을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거. 이게 공통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동의 효율성을 압축을 통해 작게 하거나 남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하다. 암호화 실시하는 거지. 이게 표현 계층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은 뭐를 해? 사용 주체인 사람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접근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메일함을 열어볼 수 있게 한다든가, 알겠지? 링크를 했을 때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응용 계층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뭐 보낸 편지하면 편지 보내기, 뭐하기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사용자가 뭐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응용 계층은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전자우편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들어가 보시면 읽는다는 별거 없어서 다 했으니까 5번 보자고 그랬지. 기억의 이유. 항상 이유 찾는 단수 추론 문제 시즌4에서 연습할 건데 문장 미리 만들려고 그랬어.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거지. 왜 삽입해? 중간에 전송이 끊기더라도 거기서부터 재업로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기능이나 역할 아니에요? 그거 찾으면 몇 번에 있어? 중간부터 3번에 있죠. 이게 특정 표지의 역할이죠. 자, 다음 4번. 뒤에만 보시면 돼. 이제 옆에 보면. 계층 1에서 계층 5까지 6, 7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기존의 전자우편이 전송된 것은 OSI 참조에 해당하는 계층 중 재전송을 하도록 지시했다. 재전송 지시하는 거 어디야? 이거잖아. 전송 계층, 그지?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지. 1번 볼게요. 네트워크의 사용 목적에 따라 통신 방법이 다른 이유 안 나왔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각각의 장단점 안 나왔어? 네트워크 간의 프로토콜을 표준화시키는 거지. 프로토콜의 계층이 일치되는 거 아니야. 계층은 나눠져 있어. 엄연히 알겠지? 이게 아니야. 서로 다른 프로토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표준 프로토콜. 이게 뭐야? OSI 참조 모델이지?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 정답 4번이에요. 표준 프로토콜.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했어? 기능과 역할 정리하는 거. 알겠지? 자, 다음 지문은 짧아요. 금방 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뭐 해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과학적 원리가 중간에 들어간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작동 원리가 들어간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장단점과 한계 보완점. 알겠어? 그거 나온 거 해볼 거야. 자, 스캔 바로 해볼게. 이 문단. 자, 여기 어차피 두 개 나와 있어. 양팔 저울.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 대저울. 그러나부터 나와. 대저울 됐지? 그러면 방식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지? 그럼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장단점이나 한계와 보완점이 나온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 여기 계산식 나와 있어요. 이 문단 이제 전자저울 나옵니다. 스트레인. 그 다음에 금속 탄성체. 스트레인이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좀 복잡한 거죠. 여기 계산식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전환한 다음 바꾸면 어떻다 이런 거 작동 원리 나와 있습니다. 금속 탄소체 얘기 나오고 소성 변형. 여기 성능 평가 요소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되죠. 문단 초정밀 미량저울이야. 그래서 여기 과학적 원리 나옵니다. 앞전 효과가 뭔지 됐어? 앞전 효과. 앞전 효과는 뒤에 지문에서 나와요. 앞전 효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여기 앞전 효과 또 나와. 다음 지문에서 앞전 효과 또 나와. 두 번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앞전 효과 얘기 나오고 여기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
수정 고유 주파수, 그다음에 수정 진동다수 역할 볼 거예요.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조금 아까 기능이나 역할 말고 나머지 기술 지문의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지? 짧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자, 1번은 B죠? 문제 유형 볼게요. 1번은 B입니다. 자, 다음 2번. 기억니은이가 어차피 C의 1일 거야. 윗글에 가 바탕으로 초정을 미량제 올리니까 얘는 뭐야? C의 3. 됐지? 4번은. 3번. 3번 용어 봐야죠. 양팔저울, 대저울, 전자저울이니까 역시 1, 2문단. 됐지? 그럼 순서 어떻게 짜는지 눈에 보이죠? 1번 풀면서 2, 3번 동시에 풀고 마지막에 4번 풀고 5번의 정답은 4번이야. 어휘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지문에 전형적인 패턴이 나와 있는데 금방이야 이건. 자,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일까? 그래서 지뢰의 원리를 운영합니다. 지뢰. 먼저 양팔저울입니다. 지뢰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 양쪽에 똑같은 위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은 것이다. 양팔저울 소개하고 있고. 자, 그 다음 거. 이렇게 여기는 약간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기본 작동 원리.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원리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냐 이거야. 기본 작동 원리. 어떻게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양팔저울은 뭐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접시가 있는 거야. 접시가. 그래서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다른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은 지렛대가 수평을 이루었을 때 그 물체의 무게가 되는 거야. 여기 기본 작동 원리가 나와 있어. 즉 여기에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물체를 올려놓고 이게 수평을 이루었을 때 추의 무게를 측정하면 돼. 알겠지? 수평을 이루었을 때 추의 무게. 자, 그러나 오마이갓 올게 왔어. 그러나 양팔저울이 가진 뭐예요? 한계죠, 한계. 두 방식이면 이렇게 무조건 물어본다니까.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한계 나오지 않아. 그럼 그 점을 뭐 해준다? 보완해준다. 아, 한계를 보완한 게 대저울이야. 됐어? 기술 지문에 또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그러면 대저울도 뭐야?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나와야겠지. 자, 대저울은 뭐냐? 대저울은 받침점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반대쪽에는 작은 추로 움직여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방법. 똑같이 평형을 이루는 걸 찾는 거니까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공통점은 있는 거죠. 이 평형 얘기. 양팔저울과 공통점이 있지. 평형이니까. 기본 작동 원리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래서 여기는 기본 작동 원리하고 플러스 계산식이 나왔어요. 평형을 이루는 거. 그래서 기본 작동 원리 똑같아요. 근데 뭘 계산해야 되냐면 물체 무게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요 추의 무게 받침점과 추의 사이의 거리이므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알면 무게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계산식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추의 무게하고 추하고 받침점 사이의 거리. 알겠지?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 이거 수평을 이루는 거니까 이거 어차피 x로 놓으면 되잖아. 물체의 무게 모르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추와 물체 사이에 물체와 받침대 사이의 거리.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문단 해봤고, 자, 이번에 2문단 전자저울이요.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뭐냐면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한다. 기본적인 작동 원리고, 여기 좀 자세히 봐야겠지. 이제 점점점 자세해지는 거야 기술은.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 탄성체가 있는데, 자 여기 똑같이 이제 기본 작동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 탄성체로 되어 있는데 전자적으로 자, 첫 번째 물체를 올려 놓으면 작동 시작하는 거지. 뭐가 발생해? 스트레스에 따라 스트레인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물체를 올려 놓으면 금속 탄성체에 뭐가 발생한다? 스트레인이 발생을 해. 알겠지? 탄성체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해 줍니다. 스트레스란 뭐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을 압력과 동일해. 이게 눌리는 거야, 눌리는 거. 여기에 스트레인이 발생한다는 건 압력이 작용하는 거야, 힘이. 왜? 물체가 그 압력을 주잖아, 누르면. 그 무게만큼 압력을 주잖아. 스트레인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트레인이 발생하는데 길이가 변화해요, 탄성체. 길이의 변화량은 변화가 일기 전에 길이로 나눈 값인데, 그래서 이 변형이 무슨 변형이 일어나? 인장 변형이 일어나. 금속 탄성체는. 또 스트레칭 게이지에서는 저항 변화가 일어나. 그럼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탄성체에는 뭐가 일어나? 인장 변형. 인장 변형. 그 다음 게이지는 저항 변화가 발생해. 됐지? 요게 지금 뭐야? 작동 원리가 좀 간단하게 나온 거야, 과정이. 알겠지? 자, 이제 상관관계 보세요. 나온다고 그랬어?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은 그 스트레인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관계 어떻게 정리하면 돼? 스트레스의 크기니까 그만큼 변형이 많이 일어날수록, 즉 무게가 무거울수록 어떻게 된다? 스트레인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의 저항값도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거지. 상관이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 추가된 정보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 변화가 매우 작기 때문에 증폭을 한 다음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바꾸면 물체의 무게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게이지로. 그치? 저항 변화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야, 게이지가. 근데 문제는 저항 변화가 너무 작아. 그래서 여기서도 작동 원리를 보면 저항을 뭐 한다는 거야? 증폭을 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작동 원리 나온 거야.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무게를 뭐 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알겠지? 증폭의 과정이 있다는 거. 전자저울에서 금속 탄성체는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해 일정한 스트레인을 발생시키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 이제 성능 볼게요. 성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속 탄성체는 9번째 정보야. 시간에 따라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 탄성의 한계점이 높아야 돼. 이래야 성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특성 변화가 별로 없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저울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는 소성, 원래대로 복귀해야 무게를 정확하게 다음 것도 추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소성 변형이 일어나.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우리 사무실을 이사하고 이제 짐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강의에도 좀 얼굴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거든. 소파를 옮겼어. 근데 오랜만에 팀원들이 오더니 소파를 보고, 소파가 4인용이거든. 소파가 이렇게 4인용인데 요 자리만 꺼져 있는 거야. 이렇게 푹 꺼져 있어. 그래서 맨날 여기만 앉아 있을 거야. 옮기다가 아니 왜 맨날 여기만 앉아 있으세요? 소성 변형이 일어나 거야. 복귀를 안 해, 소파가.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1번부터 봐야죠. 자, 양팔저울은 진행대의 중앙을 가측적으로 합니다. 양팔저울에 관한 정보 1문단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전자저울에 작용하는 힘은 무게측정 소자의 인장력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금속 탄성체가 바로 무게측정 소자인데 인장 변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길이의 변화량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아직 안 했고. 4번. 전자저울의 지식은 스트레인 게이지죠? 숫자의 크기는 스트레인 게이지에 작용하는 저항값과 같다. 지식에 나타난 숫자의 크기는 저항 같지 않죠? 왜? 증폭의 과정을 거쳤잖아. 증폭. 알겠지? 저항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작용하는 저항값은 훨씬 작아요. 알겠어? 이해가? 아까 100배, 200배로 뭐 한다고? 증폭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같지 않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단에 있었어요.
저항을 더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무게가 더 정확하게 나타나겠죠. 비례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에 매달거나 올려놓은 접시의 무게가 같아야죠. 왜? 수평을 이루었는데 한쪽 접시의 무게가 다르다? 이렇다는 거는 물체의 무게에 반영되거나 할 수가 있죠. 접시의 무게는 같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수평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기억 니은은 물체와 추와의 균형. 방금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거 공통점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맞아요. 기억보다 니은이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적합하지. 이게 한계점을 뭐했다? 보완한 거라고 그랬죠? 한계점을 보완한 거 맞습니다. 자, 이거 전자적으로 니은과 달리 소성 변형을 하는 물체의 무게는 측정할 수 없다. 물체가 소성 변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속 탄성체가 소성 변형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소성 변형 한다고 해서 물체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다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소성 변형, 금속 탄성체가 소성 변형을 했다고 해서 무게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소성 변형하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어? 4번의 정답. 5번은 딱 뒤에 나옵니다. 정답은 나왔고 3번 볼게요. 이거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양팔 저울입니다. 한쪽 접시에 1kg의 추를 올려두고 나머지 한쪽 접시에 가를 올려두었을 때 1kg의 추를 올려둔 접시가 아래쪽으로 기울었다는 거는 가가 어떻다? 1kg보다는 가볍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대절 봅시다. 계산식 적용하는 거네, 이거. 대저울의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1kg의 추를 걸어두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위치에 나를 걸었을 때 나를 걸어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아까 거리하고 요 무게, 추하고 받침점 거리 요거 곱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20cm 떨어진 나를 걸었어요. 그러면 나의 무게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 나에다가 20을 곱한 것이 같으면 나오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이쪽으로 기울었지. 지금 이게 더 무겁다는 얘기지? 그러면 같아지려면 얼마가 돼야 돼? 나의 무게가? 1.5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건 나는 어쨌든 1.5보다는 무겁다가 되겠지. 그치? 30이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의 탄성체의 길이는 10이야. 그러면 10kg 상점이면 인장 변형이 되겠지? 인장 변형 얼마만큼 됐어? 1cm 늘어났어. 이게 스트레인이 1cm 발생한 거야. 알겠어? 그럼 아까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상자 위에 달을 올렸을 때 12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10에서 11로 가는데 10kg 올렸을 때 이렇게 됐지? 그러면 11에서 12로 갈 때도 10kg 이렇게 올렸잖아. 그치? 그러면 상자 위에 달을 올렸을 때 12가 된 거니까 달은 얼마란 얘기야? 똑같이 10kg이라는 얘기야. 또 1cm 늘어났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상자만 올렸을 때 10에서 11로 변화했고 그 상자에 달을 올렸을 때 11에서 12가 됐잖아. 그러니까 달은 10kg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게의 차이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선지 들어가면 돼. 자, 가와 나를 전자저울로 측정을 했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 변화량은 나가 더 크겠지. 왜? 나가 더 무거우니까. 1.5 넘어가니까. 맞아요? 나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대저울의 받침점을 오른쪽으로 더 옮기면 거리가 달라지니까 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이게 나 쪽으로 기울었잖아. 기울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주면 거리가 줄어들면서 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가와 달을 양팔적으로 접시에 각각 올려놓으면 다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요. 다는 10kg이니까 가는 1kg보다 가볍잖아. 맞아요. 달을 올린 전자저울에 가를 더 올리면 당연히 다 커지겠지. 다만을 올린 전자저울의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은 10kg의 상자만 올린 스트레인 게이지 저항보다 크다. 저항도 비례하잖아. 그러면 10kg 그 다만을 올린 거는 10kg 올렸다는 거야. 이 저항하고 10kg의 상자만을 올린 저항하고는 같아야죠. 다도 10kg니까. 알겠지? 5번이야.
답 나왔어요. 자, 이제 3문단 마지막 굉장히 쉽습니다. 3문단 볼게요. 자, 이번에 또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한계를 보완해 주는 거. 자, 과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작은 물질의 무게는 세포막의 대응이 아주 작죠. 이걸 측정하기 위해 초정밀 미량저울을 사용합니다. 그 초정밀 미량저울은 앞전 효과가 일어나는 수정 진도, 이게 기본 작동 원리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간단한 과학적인 원리를 간단한 거를 볼 거야. 다음 지문에 사실 앞전 효과가 자세히 더 나오는데, 이 앞전 효과는 뭐냐?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의 전기적 에너지하고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화되는 특이한 현상이야. 그러니까 기계적 에너지는 뭐야? 뭔가 물리적인 힘이지. 전기적인 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전 효과는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서로 상호 변환되는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1차 앞전 효과는 뭐냐? 결정 구조를 가지는 결정적 재료에 기계적 압력을 가하면 비례해서 전압이 발생되는 거야. 아하! 그럼 1차 앞전 효과는 뭐야? 그 재료에 기계적 압력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지. 그치? 전압이 발생되는 거야. 2차 앞전 효과는 결정성 재료의 결정면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결정성 재료의 변형이 생기는 거야. 결정성. 그래서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야. 알겠지? 그 상호 변환이라는 거 알겠지? 자, 수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수정은 절단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달라져요. 수정은 절단된 것에 따라서. 앞전 효과에는 결정 재료, 그러니까 결정 재료를 수정을 사용한다는 거야. 특성이 있죠? 고유 주파수는 물체가 갖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인데, 이게 뭐에 따라 달라져? 절단된 각도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제 작동 원리 보겠습니다. 초정밀 미량 저울에 사용되는 수정 진동과 센서는 먼저 일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자리. 그럼 여기는 이제 작동 원리의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겠지? 일정한 두께와 16번입니다. 일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자리는 수정. 그러면 특정한 주파수 값을 가는 전압을 가한다. 왜? 아까 보면 이 절단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일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자리는 거니까 어떤 A의 고유 주파수를 가지면 그 A에 맞는 전압을 가하면 되겠죠? 고유 주파수에 맞는. 그래서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공진이 발생을 해. 공진. 이렇게 과정 정리하면 되죠? 공진 주파수는 질량 변화에 민감하여 초정밀 미량 저울에 물질을 흡착시키면, 그러니까 무게를 올려놓는 거야. 물체를 올려놓는 거야. 흡착시키면 그 무게에 비례해서 공진 주파수 감소. 어허! 상관관계가 있네.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물질에 물질이 무게를 올려놔. 흡착이 되면 공진 주파수가 감소가 되고 무게에 비례해서, 알겠지? 무게에 비례해서 감소가 돼. 그래서 흡착과 탈착에 의한 공진 주파수의 변화량을 통해 무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물질을 뺐어. 탈착시켰어. 그러면 우리 추론할 수 있죠.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돼? 더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 변화량을 통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작동을 이해가죠. 특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된 수정을 고유 주파수를 갖게 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압을 가하면 공진이 발생하고, 그때 물질을 흡착시키면 비례해서 감소하고, 이 변화에 의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작동 원리 나와요. 상관관계하고. 자, 문제 볼게. 4번 문제죠.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X축과 Y축 잘 보라고 그랬죠. 시간에 따른 F는 뭐야? 공진 주파수의 변화네. 그럼 상관관계 이해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A, B, C를 봤을 때 무게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가 달라졌잖아. 그치? 그러면 무게는 어느 게 제일 무겁다는 얘기야? C가 제일 무겁다는 얘기지. 감소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A, B, C 순이 될 거야. 됐어? 세포막에. 자, 그럼 해보자. 1번. 세포막 A, B, C 중 가장 무게가 큰 것은 C이다. 왜? 공진 주파수가 제일 많이 감소했으니까. 2번.
센서에 가해지는 전압을 달리한다면 공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고유 주파수를 갖는 전압을 가해야 되니까. 왜? 이게 결정성 재료잖아. 결정성의 특징은 뭐라고? 절단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달라져.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압을 달리한다는 건 이 지금 특정한 주파수 값을 하는 전압을 가해야 공진이 발생하는, 전압이 달라지면 공진이 발생하지 않겠지. 고유 주파수가 달라지니까. 알겠어?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저울 위에 올려진 세포와 ABC를 탈착시키면 공진 주파수가 탈착이면 뭐 한다고? 증가. 흡착이면 감소가. 알겠지? 정답 몇 번? 3번. 4번 볼게. 수정 진동자 센서의 두께를 달리한다면 고유 주파수 달라진다고 그랬지? 결정선의 특성이 뭐야? 절단된 각도와 그 두께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가 다 다르다고 그랬지? 그래서 맞아요. 수정 진동자 센서의 수정 결정판에서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된다. 왜? 압전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치? 압전 효과가 일어나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지문 정도 했을 때 지금 2번, 3번 지문 해봤잖아. 기술 지문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다 익힐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8강 예고하면 이제 주제 통합 가나 지문 한번 해보고 넘어갈 거야. 알겠냐? 가능 지문 하나, 불가능 지문 하나. 자, 공지사항 전달하고 여러분 마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다음 주는 시험 중간일 학교가 더 많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밀린 비대면 강의를 또, 그러니까 시험이 다 끝난 친구들은 밀린 걸 들어야 되고, 그동안 또 시험 중간인 친구는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거는 시즌 1부터 얘기했어요. 요 시기는 휴강이라고. 휴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시험 중간인 친구들은 편집된 강의를 보면서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야. 못 들은 친구, 오늘 이렇게 못 온 친구들 많잖아. 못 온 친구들은 비대면 강의 수강해야 되고, 너네들 다 못 들은 거 있지? 그럼 그 밀린 거 수강하면 되고. 알겠어? 그래서 이제 5월 첫째 주 시즌2 마무리하고 우리 시즌3 강의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대면 강의가 없는 것이지 다른 강의는 수강을 해줘야 된다. 알겠냐? 나머지 패턴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폼을 통해서 그 강의 어디까지 들었는가를, 어떤 패턴 어디까지 들었는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요번 주에 카톡 공지를 좀 잘 봐주세요. 이거 들으라고 계획을 세워줄 거야. 알겠냐? 시험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시험 끝난 후에는 되게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가 있어. 수능까지 이게 긴 싸움이란 말이야.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한 주 휴강 없어요. 왜? 시즌4가 되면 130일밖에 안 남거든. 그럼 여러분도 휴강할 생각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 휴강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강의야. 비대면 강의가 제공되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회 클리닉은 끝나고 나서 편할 때 하세요. 내가 그것도 카톡에 링크 걸어서 이거 언제 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다 계획을 세워줄 거고, 시즌3는 안내 영상 그 15분밖에 안 됐으니까 꼭 보세요. 그래서 5월 13일부터 개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의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략노트 만들어 볼 거고, 6편 분석을 통해서 여름방학의 학습 계획을 세울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화자, 엄매, 분반 강의가 있습니다. 알겠어? 분반 강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말고사 내신 대비. 기말고사 이번 내신 대비는 모든 강의와 문제집이 빨리 나옵니다. 시험 범위만 나오면. 알겠어? 왜? 이번에는 업체에서 문제 다 거의 업로드 했거든. 그리고 강의도 시즌2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빨리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6월 말쯤 되면 7, 8, 90 이제 우리가 거의 100, 한 30일, 40일밖에 안 남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중간고사 끝나고 1년 같은처럼 나태하게 쉬면 안 돼. 알겠어? 계속 그 다음을 이어가야 우리가 다음에 대한 기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내 꼭 카톡 안내 보시고 그대로 행동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내신 대비 기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꺼번에 직전 대비 나와서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것들은 꼭 질문을 해주세요. 정오표, 그러니까 카페에 지금 정오표가 있잖아. 그 문제집에 대한 질문, 정오표 보고도 모르겠는 건 질문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뭐 설명 부분이라든지 화작이나 엄매도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직전 대비 같은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꼭 모르는 것들은 카톡으로 찍어 보내던지 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알겠냐? 그 다음에 직전 전날에도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계속 밤에 카톡을 켜놓고 오기 때문에 꼭 질문을 남겨줄 수 있도록.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고생하셨어요. 시험 잘 보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02번 지문. 기술 지문입니다. 핵 재처리 기술 할 텐데요. 이 지문은 이제 정보의 열거고 위치만 잘 찾아주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문도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읽고 해볼 거예요. 먼저 스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얘기고요. 핵분열, 연쇄 반응, 우라늄. 그다음에 우라늄 238 동위원소네요. 그다음에 뭐 숫자들 나와 있어. 과정들이 나와 있고 다 체크를 해야 되네요. 사용 후 해결료. 그다음에 플루토늄 239. 그래서 핵 재처리.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핵 재처리 설명하겠네요. 퓨렉스 공법 있어요. 여기도 과정이 나와 있겠네요. 딥 BP 용액. 그래서 여기는 쭉 이제 과정이 나와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3문단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 이제 핵무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파이로 프로세스 지금 두 개로 나누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용액이 아닌 전기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또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요 퓨렉스 공법, 파이로 프로세싱 이건 전형적인 이제 기술 지문의 사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들 요거를 좀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유형 보면은 B고요. 사용 후 핵 연료 여기 1문단에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1문단에서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로 일단 놔두고요. 3번 기억 니은에 대해 이거 따로따로 기억 니은을 따로따로 풀어도 되고요. 한꺼번에 풀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뭐 다 읽고 풀죠. 이것도 그냥 뒤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뭐 그렇게 하지. 디귿의 이유 단수 추론이죠. 디귿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4문단. 그럼 뭐 차례대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휘 제외하고. 자, 들어가 볼게요. 1문단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핵 재처리가 아니라 그 과정이 나오겠죠. 연료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이 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우라늄 238이에요.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는 천연 우라늄 속의 0.7% 정도만. 그러니까 핵분열이 가능한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 핵분열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우라늄 농축, 핵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3% 이상으로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라늄 235의 비율을 35%로 높여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으로 만든 후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 연료를 만든다. 아하, 그럼 우라늄 농축 이후에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 연료를 만드는 거네요. 이렇게 자 이제 과정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따로 정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화살 표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자를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유도하는 것이다. 4번으로 과정 놓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우라늄 농축을 해. 235의 비율을 높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를 연료봉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발로 묶어서 핵 연료를 만들고 이거를 중성자에 뭐 한다? 충돌시켜서 핵분열을 유도해요. 그럼 이제 그런 핵 연료에 235의 비율이 건전지처럼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원자로에서 꺼내는데 이를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이제 건전지 다 쓴 것처럼 사용 후 핵 연료가 되는 거야. 사용 후 핵 연료에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우라늄 235가 남아 있어요. 우라늄 238 또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플루토늄 239 여기 5번으로 놓죠. 사용 후 핵 연료에 또 이에 핵분열 과정에 생긴 핵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쨌든 아직 쓰지 않은 우라늄 235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238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면 이게 중성자하고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고? 플루토늄 239가 나와요. 238이. 이중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그 어떤 요 두 개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전히 건전지처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분리 공정을 핵 재처리라고 한다. 아하, 이걸 우리가 다룰 건데 핵 재처리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핵 연료에서 우라늄 235하고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단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사용 후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우라늄 235 이게 필요하죠. 추출하는 퓨렉스 공법이 있다. 자, 그럼 퓨렉스 공법이 뭔지, 자, 이거 과정을 이제 봐야죠. 그러면 어쨌든 이 핵 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플루토늄 239하고 그 다음에 우라늄 235를 추출하는 거야. 이것도 써먹어야 되니까. 자, 이제 과정 볼게요. 퓨렉스 공법 먼저 이렇게 된 과정이겠죠.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잘게 절단을 해요. 그 다음에 담가 녹이는 겁니다. 녹이면서 핵 연료 유기용 메인 TVP 용액과 접촉시키면 이거 얘네들이 달라붙어요. 달라붙고 나머지 핵물질은 질산 용액에 담가요. 그러니까 이게 TVP에 가는 거는 우리가 정작 필요한 이런 우라늄 235하고 플루토늄 239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핵물질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질산 용액에 담그는 거야. 이후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우라늄 235와 이거를 상호 분리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와 이게 기술 지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가 있어. 반복할 때마다. 그래서 이건 장점이 되겠죠. 우라늄 235는 쓸 수가 있죠.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플루토늄 235는 이제 두 개 또 구별하는 겁니다.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이거는 발전이 가능해요.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고속 증식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안정성이 부족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또 이게 문제점이겠죠. 단점이겠죠.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또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개가 다 핵 연료로 쓸 수가 있잖아. 우라늄 235하고 플루토늄 239 다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기존에 원래 썼던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넣으면 되는 거고 얘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가능한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파이로프로시스. 그럼 우리 예측을 해야 돼요. 플루토늄 239도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스는 핵 분열 물질을 추출하게 용액이 아닌 아까 우리가 용액, TBP 용액이나 질산 용액 있잖아. 근데 여긴 전기를 활용한대. 자, 여기도 과정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후 핵 연료를 해체하고 연료봉을 절단. 여기까지 똑같네. 절단한 연료봉을 고온에서 여기서부터 달라지네. 산화 우라늄 형태 분말로 만들어요. 이를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면 금속 물질로 변환되는데 여기에는 얘네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금속 물질을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도씨까지 올려 용해시키면 여기에 전극을 연결해요. 전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흘려주는데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난전에 쉽게 음극으로 움직이는 음극에는 얘네만 달라붙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우라늄 235를 회수할 수 있고 전압을 올리면 남아있던 우라늄 235와 이런 핵물질들이 음극으로 와서 이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먼저 음극에 달라붙어 우라늄 235를 떼내는 거야. 그리고 이후 전압을 오면 남아있던 게 달라붙게 돼.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스는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과 섞인 대로 추출이 됩니다. 방금 얘기했죠. 13번 정보를 할게요. 추출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해. 왜? 플루토늄 239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퓨렉스 공법에서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고 폭발의 위험성도 커요. 근데 다른 물질하고 섞이면 그런 위험성이 줄어들겠죠. 자, 과정만 정리하시면 되고 1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는 아니다. 요거 B로 놓는 게 아니고 미안. 내가 지금 요거 A로 놓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냥 차례대로 풀 거야. 이건 일단 빠르게 풀기 위해서. 자, 그래서 1번 보면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단점 제시하는 건가요? 원자력 발전 자체? 아니죠. 2번 핵 재처리라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왜 재처리해야 돼요? 이게 다시 써야 되니까. 그지? 재사용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재처리 방법 비교하여 두 가지 지금 설명했잖아요. 퓨렉스 공법과 파이로프로세스. 근데 보통 두 가지 갖고 여러라고 하진 않는데 수준이 좀 떨어지네요. 자, 2번 볼게요.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설명. 중성자를 충족시켜 핵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쵸. 반응력이 떨어진 상태지만 우라늄 235가 있으니까 중성자를 충족시켜 여기 우라늄 235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능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핵분열. 이거는 추가적인 핵분열은 중성자하고 충돌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추출만 하잖아요. 핵 재처리 과정은 우라늄 235하고 플루토늄 239 추출만 하는 거지 여기서 다시 충돌시켜서 핵분열 반응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와 비율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게 플루토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라늄 235의 양은 아까 건전지 쓴 것처럼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는 과정이 기억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용액을 지금 분리시켜서 처음에 이제 다른 핵물질을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TBP 용액에는 우라늄 235하고 플루토늄 239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산화 환원 반응을 시킨다고 그랬죠. 과정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자, 2번 보면 니은은 낮은 전압에서 양극이요 음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 2번이 답이네. 기억과 니은은 모두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추출한 우라늄 235를 기존의 원자를 사용할 수 있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니은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디귿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어떤 그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에서는 플루토늄 235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다른 거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나 핵 연료로 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럼 디귿의 이유는 왜 안전합니까?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섞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벌써 틀렸죠. 우라늄 235를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의 위험성은 플루토늄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뭐 양 늘린다거나 뭐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고속 증식로가 아닌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단지 그런 어떤 플루토늄 235를 독립적으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02번 지문까지 풀어봤습니다. 같이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캔 작업부터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동과 주기. 먼저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특히 뒤에 자, 그래서 진동 센서 기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일단 진동 센서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한 점을 이제 해소해 준다고 그랬죠. 기술 소개 부분은. 자, 이 문단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적 원리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원리에 대한 기본 설명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앞에 지문에서 앞전 효과 우리 했어요. 이미 앞전 효과 했기 때문에 뭐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전 효과, 그래서 직접 효과, 1차 앞전 효과, 그 다음에 역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 자, 그 다음에 시각 자료가 나와 있네요. 시각 자료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문단. 그럼 여기는 다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정 결정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분극 현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원리, 작동 원리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진동 센서 기술의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장 상황, 압축 상황.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네. 진동 센서 원리라고. 그 다음에 성능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성능은 상관관계가 있겠죠. 민감도와 관련된 거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감도에 대한 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미 모방 진동 센서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정리하는 거겠네요. 여기 좀 기니까 약간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게이지 팩터까지 이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문단 뭐 별 내용 없죠. 자, 그럼 문제 유형 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를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면 A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고요. 2번 질문형입니다. 세부 정보 확인하는 거 B. 3번도 마찬가지죠. 4번은 이제 기억에 관한 거 4문단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A로 놓고 새로운 정보 풀면 되겠습니다.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예요. 6번은 이제 어휘니까 여러분 편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어떻게 짜요? 그러면 2번, 3번 제거하면서 4번 풀고 5번 풀고 1번 풀고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1차 독해는 3문단까지. 자, 1문단.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기준 위치에 대해서 반복 운동을 할 때 그 물체는 진동한다고 말하고, 진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진동과 이제 주기에 관한 설명.
그래서 1초 동안 이렇게 주기가 반복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해요. 단위는 헤르츠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횟수.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는 다양한 진동이 있어요. 특히 산업 현장의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제품의 수율을 감소시켜요.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불편한 요소죠. 이걸 이제 해소해 주는데 기술 소개 부분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이 요구되는 그런 생산 공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으로 인한 나와 있네. 불량품 비율의 증가와 특히 초미세 공정, 반도체 같은 거죠. 작업자에게도 큰 해를 입힐 수 있어. 따라서 이걸 해소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진동 센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 진동이 발생을 하면 제품의 불량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고 특히 초미세 공정, 반도체 공정 같은 건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진동을 감지하는 기술이야. 그 진동 감지 기술. 진동을 어떻게 감지하느냐 그런 센서 기술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동을 이제 감지하는 뭡니까? 작동 원리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단 볼게요. 진동 센서는 일반적으로 앞전 효과 우리 해봤습니다 이미. 앞전 효과란 그래서 여기 이제 요 4번 정보를 놓으면 되겠죠.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계적인 외력이 재료에 가해져 기계적으로 변형되면 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와 반대로 재료에 전압이 걸리면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는 경우 우리 알고 있습니다. 1차 이 앞전 효과가 뭐냐면 이런 외력이 가해져서 변형이 발생하면 전압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여긴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2차는 반대로 전압이 걸리면 어떤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외력으로 인한 재료의 변형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효과 1차 앞전 효과 이게 직접 효과예요. 역으로 전기를 가라한 변형이 생기는 걸 역압전 효과 역압전 효과예요. 2차 앞전 효과. 근데 진동 센서는 직접 효과 또는 1차 앞전 효과를 이용한다. 과학적 원리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동 센서는 요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력의 변형을 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동 센서는 얘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문단은 이제 시각 자료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위에 그림을 보면 앞전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은 앞전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앞전 물질은 수정 결정. 뭐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중복해서 6번 정보로 놓으면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이건 늘리고 있죠. 이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압축이고 여기는 인장이다. 뭐 시각자료 항상 표시하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시각자료하고 항상 표시를 하면서 텍스트하고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이해 가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외력을 가하는 거죠. 압축을 하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 위치의 변화로 전하의 쏠림 현상 이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분극 현상이 생겨 수정 결정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장하거나 이제 작동 원리의 과정을 정리하는 거잖아. 과정 얘들아. 과정. 과정을 정리하는 거야. 인장하거나 압축을 하면 이온의 위치 변화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전하가 쏠리게 되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다? 분극 현상이다. 오케이? 전하가 쏠리게 돼. 이렇게 쏠리게 되죠. 쏠리게 되죠. 분극 현상. 그래서 수정 결정에 뭐가 형성돼? 전기장이 형성돼. 자, 이게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보시면 앞전 물질의 인장 상황과 압축 상황에서의 전기장의 방향 서로 반대죠. 지금 압축과 인장 서로 반대이며 수정 결정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자 상관관계가 있네요. 여기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정리해 놓으시죠. 변형 정도가 클수록 형성되는 전기장은 더 크게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앞전 효과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을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측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인 작동 원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성능 보는 거죠. 성능에서도 그 상관관계가 나올 수 있어요. 성능은 민감도로 나타나는데 민감도가 크면 고성능 센서야. 아하, 민감도가 크다는 건 그만큼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민감하게 측정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성능 센서다 이거예요. 진동 센서의 민감도란 진동으로 인한 힘이 얘기했죠. 이제 진동 힘. 그래서 앞전 물질에 가해지는 겁니다. 민감도에 대한 가해졌을 때 생성된 전기장의 크기인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눈 값. 그죠? 그래서 이 그 진동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장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눈 거야. 그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을 민감도로 정의하게 된다. 아하, 단위 우리가 압력, 힘을 준 거죠. 압력당 생성된 전압. 그러니까 압력을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전압의 크기가 그만큼 크면 민감도도 커지게 된다 이거죠.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이. 그래서 전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똑같은 압력이라 하더라도 민감도가 좋은 거야. 이때 같은 압전 물질이고 가해진 힘이 동일하더라도 압전 물질,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네요. 크기가 다르면 전압이 또 달라져요. 그렇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압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도 전압이 달라져. 그래서 크기와 상관없이 민감도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으로 민감도를 표시를 하래. 이걸로 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2번, 3번 관련된 거 볼까요? 1번부터 보죠. 1차 합전 효과, 2차 합전 효과. 우리 뭐 알고 있죠? 이 문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이는 무엇인지. 1차 합전 효과는 이 문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기다 정리해놨죠. 변형을 가했을 때 전압이 발생하는 거. 2차는 반대인 거죠. 진동센서의 성능을 평가한 성능지법. 우리 민감도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지정해서 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수정 결정이 변형되었을 때 전기장, 분극 현상에 의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기서 3문단에서 분극 현상에 대한 설명. 그래서 6번 정보에서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곤충, 초미세 원정 불량 현상 아직 안 했고요. 3번 볼게요. 진동의 주기가 클수록 주파수가 더 높아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1번, 2번 정보에서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반복되는 횟수가 주파수고요. 주기가 더 이렇게 클수록 주기라는 건 뭡니까? 진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관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2번. 2차 압전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재료를 기계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재료에 전기를 가해줘야 됩니다. 이거 전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합전 효과하고 2차 합전 효과를 알면은 뭐 쉽게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번 정보에서 확인했습니다. 틀렸고요. 단위 힘당 생성된 전압으로 정의된 민감도는 압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방금 얘기했죠, 이거. 압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민감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민감도라는 건 단위 힘당, 압력당 생성된 전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 정보에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수정 결정의 인장과 압축힘이 가해져서 생성되는 전기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서로 반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번 정보에서 발견했죠. 역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아니죠. 진동 센서는 뭘 이용한다고 그랬어? 1차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역압전 효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5번 정보에서 발견해놨습니다. 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4문단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더 나은 기술인 거죠. 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도가 아주 우수한 진동 센서가 개발이 됐어. 성능이 좋은 거죠. 성능이 개선된 거야. 이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단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미 모방 진동 센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럼 작동 원리 알아야 되죠. 거미 모방 진동 센서. 그래서 이 거미는 아주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진동도 감지하는 거야. 그러면 미세한 진동도 감지를 한다면 더욱더 민감도가 좋을 것이고, 그럼 진동을 더 잘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거미가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거미 발목 근처에 있는 미세한 균열 사이의 거리가 진동에 의해 변하면 신경세포가 감지해서 진동 알아채는 원리. 아하,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거리가 그 균열의 거리죠. 균열의 거리가 변하면 진동 때문에 그래서 신경세포가 감지하는 거야. 그러면 이를 모방을 하는 거야. 그럼 균열을 만들어야겠지, 그죠? 아하, 여기 작동 원리 나와 있네요. 이제 나노미터 미세 균열을 만들어 진동 센서로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백금 방막의 일부 영역은 균열 사이에 백금 방막이 서로 접촉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틈이 있어. 이럴 때 접촉하고 있던 균열은 진동에 의해 틈이 벌어졌다. 아하, 그러면 접촉된 균열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발생을 해? 진동에 의해서 틈이 벌어져. 그러면 당연히 그 틈이 벌어지니까 접촉 면적이 변하겠죠. 그래서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을 가한 상태야.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진동이 커짐에 따라서. 그럼 이거는 뭐 이용하는 거야? 전압을 먼저 가해서 진동이 커지는 거니까 역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전기를 가하면 이렇게 변형, 진동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의 저항도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므로 저항의 변화나 전류가 흐르는 양을 측정하면 통상의 진동 센서로 감지하기 힘든 주위의 미세 진동의 크기 안에서 이게 개선 사항인 거죠. 그래서 저항의 변화나 반비례하니까 이제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 얘기야.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진동 센서의 민감들이 성능 보는 겁니다. 진동에 의해 센서 물질이 늘어나는 정도를 분모로 하고 저항 변화값을 분자로 해 분수값을 계산한 값이면 게이지 팩터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계산식이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놔야 돼요. 이따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민감도는 어떻게 돼요? 진동에 의해서 늘어난, 변형된 정도죠. 늘어난 정도의 이 저항 변화값을 아이고 저기 잘못 반대로 적었어요. 지금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서 분모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 진동에 의해 늘어난 정도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뭐로 한다고? 저항 변화를 분자로 한다고 그랬어. 그쵸? 이를 게이지 팩터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반도체 산업과 같이 초미세 구조를 만드는 공정에서 미세한 진동은 미세 패턴의 배열에 영향을 줘서 불량 소자를 만드는 반도체 산업 같은 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게이지 팩터가 높은, 그 민감도가 높은 센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먼저 볼까요? 곤충의 감각기관을 모방한 진동 센서. 이거 안 나왔어요. 4문단에. 그쵸? 이건 오히려 개선된 거니까 4번이 정답이네. 초미세 공정에서 진동에 의한 소자 불량이 발생하는 것은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죠. 미세 패턴의 배열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13번 정보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풀었고요.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한 거니까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면은 맞는 게 4개가 되니까 이게 한 문단에서 나오니까 위치 판단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좀 이해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기계적 변형에 의해 전압이 아니죠. 전압을 건 상태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감각기관의 신경세포는 거미가 이용하는 거고 앞전 물질을 이용한 센서에 비해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기가 훨씬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센서에 비해서 전압을 가해서 전류량을 측정하므로 전하의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는 4문단에 없었어요. 쏠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3문단에 있는 일반적인 그 센서 여기 지금 3문단에 여기 쏠림 현상 여기 있죠. 여기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4문단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5번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에 비해 저항값의 변화가 클수록 게이지 팩터가 커진다. 계산식 보면 되잖아요. 게이지 팩터니까. 그래서 늘어난 정도에 비해서 이 분자값이 저항값의 변화니까 이게 클수록 당연히 게이지 팩터는 커지는 거죠. 6번의 정답 5번 확인하시고요. 4번의 정답도 5번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보 봐야죠. 이 문제는요. 여기서 풀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교재가 지금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이게 종종 빠진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수능 특강 원본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원본. 자, 그래서 수능 특강 몇 쪽이냐면 210쪽이에요. 210쪽. 수능 특강 210쪽입니다. 수특 210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본을 보시고 하면 되는데 자, 풀어볼게요. PVDF라는 구분장은 알파상이나 베타상으로 존재하는데 요 알파상은 변형이 되더라고 상쇄되어 분극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몇 문단? 3문단에서 관계된 내용이죠. 그럼 얘는 지금 분극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분극 효과가 나타나야만 전기장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전기장이 생성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베타상 같은 경우에는 분극 효과가 생기니까 얘는 분극 효과가 생기니까 전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문과 연결한 정보. 항상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는 지문하고 연결해 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저한테 필요한 건데요.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입니다. PVDF. 요거네. 고분자 물질이 변형될 때 전압이 생기는 효과. 아하. 그럼 이거는 진동에 의해 변형될 때 전압이 생기는 거니까 1차 합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네요. 그쵸? 이는 사용자가 코를 골 때, 코 골면 진동이 발생하잖아. 소리의 진동을 검출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머리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 입력의 진동에 비례하여 전압이 생성되었고 전압의 절대값.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거예요?
진동이 좀 약한 거고, 이런 경우는 진동이 좀 세게 전달이 된 거죠. 자,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는 머리에 전달된 진동에 의한 역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역압전 효과가 아니라 역압전 효과는 뭡니까? 전압을 걸어둔 상태에서 그 발생하는 어떤 뭡니까? 변형의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미 모방 진동 센서의 경우는 전압에 따라서 진동이 커지는 거잖아. 근데 얘는 반대예요. 압전 효과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써 있잖아. 그래서 그 진동에 비례하여 전압, 요렇게 관계가 가는 거니까 전압에 의해서 진동이 생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역압전 효과 아니에요. 2번,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의 PVDF 고분자의 알파상의 양이 베타상의 양보다 많을수록 코골이를 감지하게 용이하다. 코골이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국 현상이 발생을 해서 어떤 진동에 의한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전기장이 형성돼서 그 전압을 측정하면 되잖아. 근데 알파상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분국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코골이 감지하기에 용이하지 않겠죠. 불편하겠죠. 분국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원리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 A의 코골이 상황과 동시에 외부에 더 큰 진동이 센서에 전해지더라도 더 큰 진동이 전해지면 봉우리 높이는 당연히 변하겠죠. 왜? 얘기했잖아. 진동에 비례하여 전압이 생성이 되니까 상관관계가 안 맞죠. 그래서 봉우리 높이는 더 커질 겁니다. 당연히 높아지겠죠. 더 이렇게. A는 B에 비해 변형 정도가 작았기 때문에 봉우리, 그렇죠. 변형 정도가 작으니까 당연히 변형이 더 될 때 전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맞죠. B에 비해 A에 해당하는 코골이의 전압이 작은 것을 보아 민감도가 작고, 같은 센서로 측정을 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그 머리에 부착되어 있는 같은 센서니까 둘의 민감도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가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센서예요. 그 진동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전압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이지 민감도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없어서 좀 굉장히 죄송했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능평가 요소, 평가 요소의 다변화, 이런 얘기 안 했죠? 진동 센서 일반적 원리, 이거 작동 원리 설명하고, 다른 원리, 이제 거미 모방 진동 센서는 다른 원리잖아요? 2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굉장히 좀 기술 지문의 패턴, 과학적 원리, 시각 자료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 지문의 좀 패턴들을 익힌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술 패턴 04번 지문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